네, 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른 하늘이 정말이지 오랜만입니다. 마른 땅이 이토록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새삼 느낍니다. 오늘은 서울에 비가 없습니다. 장맛비의 영향을 오늘과 내일은 크게 받지 않을 거라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날씨가 참으로 반가운 오늘입니다. 청와대가 이른바 뒤끝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조원 전 수석에 대해서 뒤끝 없었다. 대통령과 독대하고 정중히 다른 참모들과도 인사를 교감한 후에 청와대를 나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청와대 떠난 김 수석에 대해서 집 끝까지 팔아야 된다라는 공세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집값을 수해 뒤 신선식품 가격에 빗대서 논란입니다. 일시적인 집값 상승이라는 의미겠지만 서민들이 사는 이 주거의 문제를 그저 우유나 계란, 상추, 배추 등에 빗댔다라는 논란도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49일째 최장 장마, 고난은 이제부터. 3중고 호소. 장마가 지나가도 문제라는 거예요. 1. 끝없는 쓰레기산. 2. 복구 인력은 태부족. 3. 재난 예산은 바닥. 49일째 최장 장마. 다행히 오늘은 서울 같은 경우 마른 하늘에 마른 땅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가까울수록 다시 장마 전선이 영향을 발휘할지도 모른다라는 예보도 나와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구가 이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두 가지 타이틀이 오늘 한국일보 1면에 나란히 실렸습니다. 나라 살림의 적자 커졌다.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는 올랐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적자 얘기부터 볼까요? 상반기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 110조. 세수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3조 원이 급감했습니다. 이 말은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죠. 나라의 빚이 이렇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동시에 OECD가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등을 했습니다. 1등. 그런데 다 마이너스예요. 보시면. 경제 성장률 다 위로 가야 되는데 한국, 터키, 일본, 독일,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쭉쭉쭉쭉쭉.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도 마이너스 0.8입니다. 대한민국이 1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라 이거를 자축하고 파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나눔의 집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민간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원금을 세상에 88억을 걷어들여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돌보는데 2억밖에 안 썼다는 겁니다. 나머지 돈은 투자나 아니면 저금의 목적 등등으로 묻어뒀다는 겁니다. 88억을 걷어들여서 2억밖에 안 썼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땅 사고 생활관 증축공사에 26억 나머지는 쌓아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궁금합니다. 나눔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 더 크게 문제가 됐었던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연루돼 있었던 정의의 집과 관련돼서 정부나 검찰의 수사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더딘 건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눕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이 점포 515개 남대문 시장 중앙상가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케네디 상가 확진자와 밥 먹다가 중앙상가 상인 한 명이 감염이 됐다. 확진 전 열흘 넘게 장사를 해서 이거 손님들로 다른 상인들로 확산되는 건 아니냐.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학교에 집단 감염이 터져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뉴스에 묻혔지만 코로나 아직 진행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님, 대피하십시오. 생방송 중 트럼프가 사라졌다. 백악관 앞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긴급 피신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 백악관 앞에서 난동을 부리자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총으로 제압을 한 사건입니다. 코로나 브리핑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급히 피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소심파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득표율 1등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역시 쇄신과 소신의 아이콘입니다. 삼선의 김용태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신문기자 출신의 또 북한 문제 전문가이자 사회학을 전공한 한양대학교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신선식품. 자, 우리 서민들이 사는 부동산 너무 오르고 전세도 없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상주 청와대 실장이 이 부동산 집값 문제를 신선식품에 비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꼭 신선식품에 빗대야 했는지 적절성이 논란인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세 번째.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김호수 전 차관을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세 번째 요청을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보도해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838억.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서울시장을 대신할 서울 부산시장을 뽑는데 시민의 세금 838억 원이 소요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책임 누구에게 있죠? 김재희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해 뒤 신선식품 값이 폭등한 격이다. 김상주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거 일시적인 것이다. 수해 뒤에 우유, 계란, 상추, 배추, 당근, 무, 신선식품 값이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겠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6명 중에 3명만 사표가 수리됐고 나머지는 유임이 돼서 이게 쇄신이 맞냐라는 논란이 일었었는데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소통수석에는 정만호 전 강원도 부지사를 내정했고요. 그리고 사회수석에는요. 윤창열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아직 사표 쓰고 내정되지 않는 자리도 남아있는 만큼 청와대 인선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가 언제까지의 유임일 것인가 하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인사를 했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고요. 소통수석과 사회수석. 노영민 비서실장 6명 일괄 사표, 3명만 교체해서 반쪽 쇄신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노영민 실장이 언제까지의 유임인지에 대한 청와대의 상세한 설명도 아직은 좀 다소 부족하다는 비판의 여론도 현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와 또 노영민 실장 인선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이재명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님 이번 인사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측면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 누군가가 그런 설명을 해서 청와대에서 쇄신을 위한 인선일 것이다. 라는 조간신문의 해석이 뒤따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할해서 인선을 발표하고 있고 노영민 실장은 유임되고 있고 오늘 수통수석과 사회수석도 새로 내정이 됐는데 쇄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미 많은 언론들이 노영민 실장이 유임되면서 반쪽 쇄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조만간 다시 2차 인선이 있을 거다 했는데 바로 이제 오늘 발표를 했죠. 국민소통수석하고 사회수석을 발표했는데 글쎄요, 이미 쇄신한 것 자체가 굉장히 선제적이고 또 예상할 때는 파격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선제적이지도 못했고 또 노영민 실장과 5명의 수석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뭔가 쇄신안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사실 노영민 실장이 유임되면서 그렇지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라는 게 메시지고 타이밍인데 일단 타이밍을 놓치면서
굉장히 평이한 인사가 되지 않으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쇄신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번에 국민소통수석도 이제 오늘 새로 바뀌었지만 어떤 뭐 파격적인 인사라기보다는 그냥 청와대에서 장기 근무했던 인사들을 바꾸는 수준의 인사로 그렇게 남은 게 아닌가. 그래서 글쎄 이번 쇄신이 어떤 의미를 갖거나 또는 감동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빠진 굉장히 평이한 인사가 아니었나. 뭐 솔직히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만호 신임 소통수석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경제부지사를 예전에 하셨고 또 KT의 미디어 본부장, 대통령 비서실의 의전비서관 출신,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출신이라고 볼 기자 수가 출신입니다. 기자 있겠군요. 한국경제에서 예. 기자를 했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공직을 이제 그 선거 캠프에 참여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공직을 했던 그러니까 뭐 꽤 오래전에 기자를 했었군요. 그렇죠. 예전에 기자를 했었죠. 윤창열 사회수석 같은 경우는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또 사회조정실장 역시 뭐 공직사회에 주로 계셨던 그렇죠. 분이군요. 예. 네, 뉴스 속보 전해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청와대에서 김조원 민정수석과 관련돼서 이른바 뒤끝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뒤끝 없었다라는 겁니다. 뒤끝 해상 오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같은 참모들 단톡방에서 인사도 없이 나갔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거 아니다. 인사했다. 김조원 수석이 늘 감사했습니다. 김조원 드림. 이런 메시지를 남긴 후에 탈퇴를 했다. 예의를 지켰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지난 7일 금요일이죠. 문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강기정 수석이나 뭐 그때 당시에 사표를 내겠다는 노영민 실장이 아니라 김조원 수석만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 그리고 업무 마무리도 다 했다. 그날. 자, 그리고 청와대 인선이 11일에 있었는데 10일과 11일 주말 빼고 월화는 김 수석이 휴가를 내고 휴가로 떠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뒤끝 퇴장으로 비춰질 수 있었지만 뒤끝은 아니었다. 상당히 오해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아유 뭐 당연히 그랬겠죠. 설마 그렇죠? 청와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신임하는 또 사적으로도 친분이 깊은 수석이 다른 비서실장과 뭐 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설 때문에 이렇게 인사도 없이 나가버리 설마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공직기강이 그 정도로 무너졌으리라고는 설마 했었잖아요. 아니었군요.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라면 저분이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이 후보 회의에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누가 뭐래도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사의를 표명했던 다른 수석들도 다 그때 참석했거든요. 예. 근데 김조원 수석만 참석하지 않았다. 그것도 휴가 이유로. 이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저거 참 오히려 거꾸로 저러한 해명이 문 대통령하고만 따로 독대했다. 저는 저 해명에 오히려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김조원 수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게 사실이잖아요. 김조원 수석이. 근데 그때마다 김조원 수석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조치가 없었어서 저도 참 의아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는 거는 뭐 제 느낌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이 지금 한 4명인가 5명이 수색 교체를 했잖아요. 예. 저거 백날 해봤자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동물 없는 동물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없는 동물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청와대 쇄신하고 싶으시면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김상조 정책실장을 교체를 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가 다 부동산 때문에 그랬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국민 민심의 불질은 국민 감정의 불질은 노영민 실장하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 실정에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되는 김상조 실장을 교체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찐빵이고 제대로 된 동물원이지. 안고도 없고 동물도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들 정말 이렇게 간만에 화창한 서울 하늘을 보면서도 찜찜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의 어떤 개인견해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박용진 의원님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뒤끝
남기면 안 된다라고 쓴소리를 하셨는데 청와대 해명으로 좀 어떻게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오늘? 청와대 해명은 그런 거죠. 그냥 갑자기 단톡방 탈퇴. 그거 우리 일반 시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 보지 말자예요.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지, 사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랬다는 게 가장 충격이었고 두 번째가 수보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은 고별 브리핑에 이제 빠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서 뭔가 그 감정이 묻어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이게 맞냐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 단톡방 일은 그렇지 않다. 인사를 남겼다. 거기에 뭐 한두 명 있는 게 아닐 테니까. 그럼요. 김용태 의원님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마 묶여 있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드러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청와대가 그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휴가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뭐 청와대의 해명은 불필요한 오해가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그것 때문에 괜히 국가정책이나 지금 수해로 심란해져 있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과 그 민심에 괜한 이제 문제가 생길까 봐서 아마 그렇게 밝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남습니다. 예. 하나는 이 장마의 이 어려운 상황에 휴가를 가려고 생각했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하나 남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고별 브리핑에는 오셔서 인사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지 여기 기자들하고 인사나누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습니다만 어쨌든 불필요한 뭐 그 이른바 뒤끝회장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해명으로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님은 지금 오해가 안 풀리셨고 박용진 의원님은 지금 오해가 상당수 좀 풀렸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 물러난 김조원 전 수석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의 기자실에 들러서 마지막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김조원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그분의 그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 비판이 커지겠죠. 그리고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김조원 수석이 물러나서도 집을 팔아야 된다. 두 채 중 한 채는 팔아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민정수석에 계시다가 나왔잖아요. 김조원 수석 같은 경우는 뭐 뒤끝도 아니었고 독대하고 인사도 하고 나왔는데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중에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청와대 나와서도 집을 팔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게 청와대를 나갔잖아요. 그럼 어떤 집을 정리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런 강제성이 계속 유효한 겁니까? 전직 청와대 수석에게도? 저는 뭐 민정수석 하셨을 때에도 집을 제3자가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퇴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아마 김조원 수석이 현 정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뭐 감사원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또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까지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셨는데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그런 행동을 좀 감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니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노영민 실장의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는지 함께 보시죠. 역대 최고가에 팔린 반포 아파트 차익만 8억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노영민 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13평 반포 아파트가 지난달 24일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두 달 사이에 2억이 올랐다. 역대 최고가로 거래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2006년 2억 8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8천 주고 산 집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14년이 됐네요. 14년 보유하고 있다가 11억 3천만 원에 팔렸으니까 차익이 8억 5천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최고가 하는데 요 직전에 실거래 됐던 것과 동일한 가격이다. 또 15년 되지 않았냐. 주택을 감안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그러니까 2억 8천 곱하기 몇을 하면 11억 3천이 나오는가. 2억 8천에다가 4를 곱하니까 11억 2천만 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14년 동안 4배가 뛴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 사이에 14년 동안 그 연봉이 과연 4배가 오른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다음 또 한 가지를 계산을 해봤어요. 차액이 8억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또 14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6천 몇백만 원 정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사실 연봉 6천만 원이면 작은 금액 아니거든요. 대기업 들어가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가만히 있었는데 14년 동안 연봉 6천만 원씩을 따박따박 받았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불과 2020년 6월 15일 날 저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냐면 9억 2천만 원에 팔렸어요. 아니, 2020년 6월 네. 15일? 이거 정익진 변호사님이 조회해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 달 10일 만에 2억 원 넘게 딱 그렇군요. 뛰신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역대 최고 금액이에요. 11억 3천만 원이 저 아파트에. 그러니까 저 아파트에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노영민 실장님이 좋은 가격에 이걸 파셨다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6월에 노 실장이 팔았더라면 그때도 부동산 문제가 한창이었을 텐데 네. 2억 손해보고 팔았겠군요. 손해는 안 보고 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2억을 덜 받고 파신 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저게 이제 20평짜리로 나오지만 전용 면적이 45제곱미터면 13평이거든요. 거의 평당 1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부동산 자체가 그 강남의 이제 아파트 자체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꼭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아파트가 팔렸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 청와대의 정책실장 김상주 정책실장이 요즘 전세도 귀하고 또 아파트 값은 오를 대로 올라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도 못 갖고 전세마저 갖기 어려워진 건 아니냐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신선식품의 부동산을 비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와서는 이게 1%도 안 되는 물가 안정을 이루고 있지만 예컨대 지금 이제 수혜가 나게 되면 신선식품과 같은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는 굉장히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강남 4구에는 40만 원가 있고요.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김수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 답변이 나온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뭐 더 잘하실 테니까 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뭐 맞는 비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혜가 나면 어쨌든 이제 채소 공급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상추나 배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품들이 시장에서 동이 나니까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물론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추, 배추 값이 오른다고 해서 뭐 길어야 뭐 1년이죠. 그러니까 뭐 아주 짧으면 한 시즌에 그냥 끝나는 일이고 상추, 배추 좀 덜 먹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지금 부동산 같은 문제는 지금 3년 동안 이 폭등이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계속되고 있고 전혀 주춤할 뭐 모양새를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혜가 나서 진짜 집이 없어진 사람의 거의 그런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남산타워에 올라가가지고 예. 서울을 쫙 내려다보는데 저 많은 집 중에 개인적으로 내 집이 하나 없구나라는 그 절망감은 진짜 몰라요. 개인 진짜. 경험이죠.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뭐 집 없으면 뭐 전세 살아라, 뭐 전세 비싸면 월세 살아라, 월세가 뭐 해방이다, 막 이런 여건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또 뭐 임대 아파트의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산층이 살고 싶은 그런 아주 쾌적하고 좋은 임대 아파트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임대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내 돈을 모아서 적당한 곳에 내가 가족이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사고 싶은 것이지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지금 인간의 수명이 막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앞으로 한 55년 동안 공짜로 사게 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안정적인 내 집을 하나 갖고 싶은 것인데 이렇게 뭐 수혜가 나서 신선식품들이 뭐 시장에서 좀 없어가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정도의 스트레스로 얘기하는 게 경제학적인 그
논리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이 체감은 너무 지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계속 이렇게 좀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특히 이제 김상추 실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뭐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위치잖아요. 네. 신선식품 비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새 사람들 정말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들어들 하세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 긴 장마 때문에. 근데 사실 저 김상조 실장의 저런 말 때문에 더 열받고 짜증납니다. 사실 뭐 뭔가 이게 정책이 잘못돼서 결과가 나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솔직하게 인정하던가 아니면 좀 변명을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택도 없는 신선식품 얘기. 저 신선식품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일시적으로 좀 올랐다.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서만 올랐다. 이런 아마 친구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지금 강남 음마아파트만 올랐나요? 우리 김상조 실장 사시는 곳? 전국이 다 들썩이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한마디만 하면 콕 집어도 거기가 오르잖아요. 지금 세종 오르듯이. 이거는 우리 김상조 실장 사시는 음마아파트만 온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그래서 신선식품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하나 이게 일시적 현상인가요? 천만에. 이 역대급 긴 장마보다 더 긴 문재인 정부 3년 내내 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부동산을 신선식품에 비유하면서 국민들 이렇게 더 열받게 억장 무너지게 하세요. 진짜로 무슨 그 일부러 지금 릴레이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정말 무언가 지금 마음을 달래주고 사실 마음 달래주는 건 그거거든요. 뭔가 잘못했으면은 인정을 하고 그래도 뭔가 고쳐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일 때 사람들이 그나마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아예 잘못한 거 없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지금 짜증나고 열받는 것 같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 견해였고요.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연이틀 경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시그널을 말하는 건데요. 이 시장과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입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정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제대책과 한국판 유지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망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올라서 서민들이 아우성인데 그제는 대통령께서 집값 상승세가 안정됐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OECD 경제 성장 전망률 1위를 그 치적을 자랑할 때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에 이어서 경제 성장률도 OECD 1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1위 홍보를 지금 할 때인가요? 애당초 악화일로를 겪던 우리 경제와 호황을 구가고 있던 선진국들과의 차이는 올바른 비교가 아닙니다. 경제와 부동산과 관련된 대통령의 인식과 야당의 비판이 서로 상이한데요. 각자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들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야당이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경제성장률 1위는 맞습니다. OECD. 앞서 신문 읽어준 남재세가 소개해드렸듯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역성장이에요.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마이너스가 워낙 더 깊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OECD가 3.1%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요거를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은 37개 회원국 중 34위로 추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내고 있습니다. 수출도 급감, 재정 적자도 역대 최악인데 왜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느냐라는 게 야당의 시각인 것 같고요. 반면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집값 상승세의 안정화 경향, 이에 대한 근거 자료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봤던 건 이거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한국감정원 조사를 토대로 한 거다. 우리 근거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 그래프를 공개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그래프인데요.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변화가 아니에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반대 그래프가 나오는 건데 집값이 오름폭,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상승하느냐의 그 상승률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상승률만 따지고 봤을 때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거를 청와대에서는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강남 4구에서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뭐 누구를 떠나서 네. 대통령과 참모들이든 아니든 야당이든 서로 보고 있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군요. 아니, 제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집값이 얼마 뛰었냐, 요거에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정부 정책은 계속 이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집값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도시의 집값은 다 뛰고 있습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암스테르담은 300년 동안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전체가 강남의 아파트값 잡는 걸로 집중을 해버리고 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거 안정, 우리 김 박사님 같은 경우 하염없이 서울에 저 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내 집은 왜 없나 이런 슬픔에 잠기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서민들이 지금 40% 이상이 서울에 자기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집중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중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들이 쭉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이 집값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 이건 정부 비판이죠? 제 의견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부도 이제 그런 관련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얘기한 그 발언과 관련해서 어제 우리 김병민 박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는 심리예요. 온 국민이 집값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관련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쨌든 시행한 입법 정책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렇구나 하고 일단 이거를 안심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면 다주택자들과 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 물량이 나오면 일정하게 이제 수요 부분에서 약간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도는 좀 생기겠지만 매수 효과, 그리고 뭐 패닉바잉이라고 해서 막 사들이려고 하는 영끌해서라도 사야지 이런 건 주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는 있거든요. 좋은 효과예요. 이것을 유지해 나가거나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부 정책 당국자로서는 당연한 거고 대통령의 수보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확정해주고 싶었겠죠. 그거를 반영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돌직구쇼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그 정부의 그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부채와 관련해서 너무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이 제일 국가부채가 커요. 200%입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다 100% 안팎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4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상승폭은 상당히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와 관련해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OECD가 평가한 경제 성장률, 다시 말해서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지 있는 통계 없는 통계 다 대다가 학자도 아닌데 그걸 쫙 밀어놓고 위험한 징후가 되게 많으니까 조심들 합시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통령의 워딩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대통령이 나쁜 통계나 불안한 징후가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그리고 정부가 다 이것을 알고 조정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안심 발언을 위한 국민 신기 보호를 위한 당연한 전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웅태 의원님. 예.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정말 간만에 듣기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맞는 얘기고 이 정부 내세울 만한 성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는 출두출명하게
방역에 성공해서 경제를 덜 타격받았다라는 거고요. 그거 1등 공신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당연히 1등 공신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덜 타격받은 데는 확장 재정, 아니 확장 정도가 아니라 폭증 재정을 통해서 이 디펜스 했던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이 국가 부채 수준, 이거는 기준을 금방 40몇 프로 하는 거는 기준을 외국하고 기준과 다른 기준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 외국 기준을 쓰면 대한민국 이제 위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다음에 수출이 지금 이 주춤주춤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위기 증후가 많아요. 국민들한테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기를 냉정하게 인정하는 대통령이 사실은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느끼는 위기에 대해서 위기로 느끼는 이런 느낌을 줘야지, 대통령은 정말 딴 얘기하고 있구나, 이 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주는 게 오히려 안심시키는 효과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의원님의 서로 다른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청와대가 김호수를 챙기는 사연. 청와대가 김호수를 챙기는 사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를 계속해서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눈과 귀도 차단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의 직제 개편을 통보했는데 4개 요직을 폐지하겠다. 그런데 그게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로 손꼽히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차장검사급 직위라 이것만 타겟, 핀셋, 4개에서 폐지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도가 있느냐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조계에 오래 계셨던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저런 요직이 총장의 실제로 눈과 귀가 되는 요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그걸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은 논란을 낳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걱정이 돼요. 걱정된다 일단. 왜냐하면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범죄를 총괄적으로 수사하고 파악하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그다음에 대검의 부장들은 검사장급이고요. 부장 밑에 차장급으로 지금 이야기한 수사정보정책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이런 사람들이 그 차장검사급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 대표적으로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그 수사기획관을 했는데도 검사장이 안 됐어요. 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저 자리에 가면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들을 갖다 딱 그 폐지를 갖다가 했다. 사실 검찰총장이 스스로 발벗고 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런 아주 엘리트 검사들 저 자리에 뽑아 넣어가지고 대검 총장이, 검찰총장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범죄의 수사를 장악하는 건데 일단 그러한 그 눈귀 역할을 못하겠다는 게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은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힘이 확 빠져요. 왜냐하면 저 자리에 가고 싶고 또 저 자리에서 검찰총장을 직은해서 보좌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검사장도 승진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러한 그 검찰청 직제가 아무렇게나 막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계속 변경이 되어 왔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갖다가 보니까 18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검찰이 존재하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그 범죄를 차단하고 형사 처벌하기 위한 건데 참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컨대 과학수사기획관 같은 거는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NDFC,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이걸 관장하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들을 없애는 게 우리나라 그 범죄 수사에 있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 개인적인 걱정은 좀 들어갑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일환이다라고 서로 다른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단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그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가 상당히 흥미로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실 여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제를 하고서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당사자들, 즉 서울중앙지검 측의 직접적인 해명도 추가적으로 나오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을 했었던, 그리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인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서 서울고검의 감찰부가 현재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감찰을 막기 위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을 찾아갔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검의 감찰부,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감찰부에서 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무서운 거거든요.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 유심카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정진웅 부장과 수사검사, 수사관들을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그 내부 감찰에 응하기가 어렵다라고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위 내용을 보고받은 고검장 입장에서는 김영대 고검장이 감찰 조속히 진행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감찰을 총괄하는 서울고검장, 김영대 고검장을 당시에 직접 찾아갔다라는 게 보도 내용인데, 수사 중이라 감찰받기 어렵다. 이후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방문 이후에 정진웅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들이 고검 감찰부에 전화를 안 받거나 휴대전화 전화를 아예 꺼놓는 등 감찰에 불응을 했다라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앙지검 수뇌부는 한동훈 검사장 기소 때까지는 감찰 조사밖에 어렵다. 재차 감찰 연기를 요구했다라는 얘기도 쓰여 있고요. 그런데 한 전직 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 절차상의 위법 소지에 대한 감찰을 그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분응하는 자체가 감찰 사안이다 라고 매섭게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바빠서 감찰에 응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답변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에 대한 이 기사가 오늘자 조간신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자 조간신문을 오늘 취재해서 내일 소개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조간신문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판단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한 상황,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재명 기자 이게 사실이라면, 가정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서울고검의 감찰을 막기 위해서 중앙지검장이 감찰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라고 조간신문 보도하고 있던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간신문도 일단 크게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 신문 자체에 사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이정현 당시 1차장의 반론이 없어서 저희도 사실 진위업을 알기 참 쉽진 않은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고검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여러 차례 다른 언론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조간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정진웅 부장을 고검에서 여러 차례 불렀지만 거부하고 있고, 그 이유 자체가 처음에 이정현 1차장이, 당시 1차장이 이제 수사 때문에 바쁘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나서서 수사 때문에 바빠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도 화면에서 봤지만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결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건데, 일단 결과 때문에 안 되겠다, 결과를 먼저 만들어줘서 안 되겠다 하니 참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이 조간신문의 보도기도 하고, 사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다른 검찰 내에서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할 때까지는 바빠서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말이 맞다면요. 이게 물론 이제 전제를 여러 가지 깔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한동훈 검사장을 일단 뭐 무조건 기소한다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때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정말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무에 독이 있으면 열매도 독이 있다.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어떤 법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 절차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계속 밀어붙여서 결과를 낸들 과연 그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은 듭니다. 해당 신문은 이게
어떤 중앙지검 차원의 압박으로 해석을 했는데 당사자들의 해명이 나오면 소개해드리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사는 저희들이 자체 취재한 기사입니다. 넉 달째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공석입니다. 이 감사위원 공석을 두고 청와대와 최재형 감사원장이 모종의 갈등을 빚어왔다는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는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재차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그 감사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저희 채널A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김호수 전 차관에 대해서 너무 친정부 인사다라며 앞서 2차례나 거절을 한 바 있었는데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손용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감사원에 4개월 넘게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제청 요청을 하면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다시 추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고 2차례나 요청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명권과 충분히 협의가 된 이후에 제청하고 임명하는 것이 순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전 차관이 감사원 주요 업무인 감찰 업무의 적임자일 뿐 아니라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믿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 전 차관의 친정부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원장은 청와대의 요청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 등을 놓고 여권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제청 요청을 거부할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 원장이 추천한 판사 출신 인물이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다주택 문제로 탈락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감사원은 제청 요청에 대해 인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김영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여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그 자리에 물러나라라는 구체적인 압박도 있어왔던 상황인데요. 정말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협받고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이게 책에서만 봤고 다른 나라 외신으로만 봤다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최 원장을 지금 압박하는 내용이 두 가지죠. 대통령 국정 철학하고 맞지 않으면 물러나라. 또 하나는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다. 딱 두 가지로 이제 몰아세우고 있더만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서 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게 법에 아주 명시로 나왔어요. 절대 대통령한테 종속돼서는 안 된다. 일부러 표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감사원의 운영 원칙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하고는 절대로 같이 갈 이유도 없고 무조건 갈 필요도 없다는 게 이 법에 나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법에 감사원장이 제청을 해야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참 윤석열 총장이 얼마 전에 검사장 신임 검사들한테 이런 말 했잖아요. 법의 지배.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법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서 감사원을 운영해 보려고 하고 본인이 적당한 사람을 제청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막고자 한다. 그래서 저 최 원장을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쫓아낼 수도 있겠죠. 쫓아내보세요. 대신 그 전에 꼭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저 최 원장을 처음에 천거한 사람, 그 사람부터 제발 좀 징치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오늘 저희 이 주제에 저희가 단 제목이 청와대가 김호수를 챙기는 사연입니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은 아시다시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역할을 했었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즉 청와대에 찾아가서 독대 보고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감사원장이 권한이 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도 청와대가 이 김호수 전 차관을 3번씩이나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의 차관으로 있다가요. 조국 장관 물러나고 나서 직무대행 역할을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를 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무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아마 장관령으로 할 수 있는 그 조치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원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다는 보도입니다만 이전에는 금감원장 후보로도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관 혹은 차관 정도에 있었던 분들은 제 기억에 산자부나 그 금융위원회나 이렇게 전문적인 직을 가지고 있었던 국장 이상 차관, 장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 등들은 정부의 다른 요직들로 이렇게 배려해서 파견하기도 하고, 파견이 아니죠. 거기 가서 그 역할을, 전문적인 역할을 더 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따로 특별히 챙기는 건 아니다. 예,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도 지금 4개월째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찾아서 임명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좀 지나간 주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 서울고검에서 이른바 검사 난투국 관련 감찰하려고 하는데 그 감찰도 나중에 받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적 망신사항이에요. 그 검찰로 보면. 예. 그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검찰 난투국 사건 이런 거는 빨리 감찰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알아야죠. 이게 지금 우리 이성윤 서울지검장 산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첫 번째 검찰 대국민 망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 망신 사건이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50일 결론이 나왔는데 5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기소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로 저렇게 전전긍긍 누구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검찰 망신 사안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자리는 사람 빨리 보내고요. 해야 할 감찰이 있거나 해야 할 기소가 있으면 빨리빨리 좀 하세요. 그게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국민이 바라는 제 역할 잘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분들이 핫플에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비 소식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 나눔의 집과 관련된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처참합니다. 세 번째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혈세 838억 원이 소요된다는 액수도 나왔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자, 먼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장맛비 대신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합니다. 찜통더위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기상캐스터가 한강 잠수교에 나가 있습니다. 허영 캐스터, 지금 서울 비 안 오는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네, 이곳 잠수교는 모처럼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잠수교의 수위는 여전히 8.02m까지 오르면서 오늘로 11일째 통행이 제한된 상황인데요. 제 옆에 보이는 이 한강공원도 흙탕물에 모두 잠겨서 꺾인 나무와 표지판만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장맛비는 잠시 쉬어가지만 오늘 오후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20에서 80mm의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국지적으로 매우 강하게 내리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한 남부지방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강원과 남부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대구는 35도, 강릉 33도, 서울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찜통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올해부터 휴일인 일요일까지 다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동안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면서 지반은 약해질 만큼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국지성 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비로 인한 큰 피해 없도록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자,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비 오는 겁니까? 기상청이 계속 예보를 찔끔찔끔 바꾸고 있습니다. 장마 50일째 기준인데 오늘은 장마비는 안 오고 소나기가 온다는 얘기고 이재민과 시설 피해도 이렇게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16일까지 장마가 온다라고 기상청이 또 예보를 변경했습니다. 14일에서 16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에 비 피해가 큰 지역이에요. 게릴라성 폭우 가능성이 높다. 비 피해를 유의해야 한다. 14일부터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또 낮 기온 35도 내외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진다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울한 소식 중에서도 한 가지 또 희망 어린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참 이거 뭐 별거 아니란 별거 아닐 수도 있는 뉴스인데 그래도 우리 좀 우울한 국민들 위해서 제가 꼭 이건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이건 사심을 갖고 이 기사는 제가 잡아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에 이렇게 지붕 위에서 고립된 소들 보면서 농민들도 국민들도 참 마음 안타까웠을 겁니다. 요소가 뱃속에 아기들이 있었대요. 아유, 어떻게 밥도 못 먹고 마취제 맞고 저렇게 다행히 극적으로 구조가 돼서 농민들도 주민들도 이를 보는 시청자분들도 너무 마음 안타까웠어요. 사람이 임신하면 약도 안 쓰는데 소 마취제 쓰고 우리가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요소가 건강하게 이렇게 송아지 2마리를 아유 건강하게 어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불행 중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수혜 중에 태어난 값진 생명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어린 아이 키우는 새내기 아빠지만 이렇게 어린 가축과 어린 짐승들 보면 왠지 또 뭉클해집니다 요즘. 그런데 이렇게 지붕 위에 죽다 살아난 이 어미소에서 건강하게 송아지 2마리가 태어난 걸 보니까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가 저 송아지들 아빠 되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좋아요. 우리 국민들도 그러시죠? 김용태 님도 그러시죠? 이게 별게 아니라고요? 제 보기에는 2020년 대한민국 10대 뉴스였어요. 이 온통 짜증과 예. 이 화나고 우울한 소식만 있다가 그러시죠. 10대 뉴스로 바꾸시죠. 10대 뉴스에 넣읍시다. 예, 10대 뉴스로 좀 넣자고요. 이재명 기자, 지붕 위에서 사흘을 버텼어요. 이 어미소가. 제가 소 키워봤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제가 그래서 알아요. 소가 이 모정이 엄마 마음 이 모정이 다른 가축과는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뱃속에 있는 아기 걱정했겠어요, 어미소가. 그러니까요. 저도 기사를 보면서 뭉클했던 게 그래서 버틴 거 아닐까요? 지붕에 여러 소가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 소들이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다 기준기에 달려 내려왔는데 저 어미소만 유난히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얘기가 아마도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혹시 다칠까 봐 그렇게 버틴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소 마음을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주인 얘기의 인터뷰를 보니까 또 굉장히 뭉클하던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마취제를 맞고 내려왔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아직 산딸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올 줄 몰랐었는데 그날 새벽에 소 울음소리가 나서 주인이 나가보니까 이미 2마리를 쌍둥이를 낳았고 근데 사실 처음에 쌍둥이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시 어미 품에 넣어놓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숨을 쉬면서 움직였다는데 글쎄요, 지금 김용태 의원님이 이건 10대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기사만 봐도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 수해 피해를 입은 곳들에 피해 복구가 작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봤듯이 피해 복구할 일은 산더미고 인력은 태부족이고 예산도 넉넉지 못해서 이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수해 현장에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피해 보상과 재난 지원금들도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텔레비 영상에서 보던 거하고는 훨씬 더 심각하고 이 보통 일거리가 이거 텔레비 영상에 그냥 드러내놓은 것만 봤는데 드러내는 일이 보통이 아니야.
김수현 교수님,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할 것 없이 고생합니다. 그 와중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의 인증상 논란이 상당히 며칠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정의당이 억울하다라는 반박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김수현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심상정 의원의 어떤 이 노란색 이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맞춰서 입은 정의당 티셔츠가 너무 깨끗하다. 같이 따라갔던 류호정 의원의 그 장화도 반짝반짝 빛이 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증샷 찍는 거냐? 정의당에서는 억울하다 이러고 있고요. 대번에 네티즌들이 저 장화 어디서 파는 거냐고 지금 수혜로 저렇게 수혜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깨끗하게 오염물이 묻지 않는 장화 어디서 파냐는 이런 약간 조롱의 말이 대번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일을 잘 안 하고 사진만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의당의 해명처럼 이제 복구 작업에 이제 투입된 그 즉시 사진이 아마 찍혀서 좀 옷이 덜 더럽혀진 상태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논란이 나오느냐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정의당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그동안 그 다수 야당, 여당 이런 틈에서 기성 정치인들의 어떤 매너리즘 속에서도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되게 공정한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굉장히 의원 수가 작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좀 예전에 그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말하자면은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조문을 가지 않은 일부 이제 항의성으로 조문을 가지 않은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대신해서 막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혹시 이제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정의당도 이제 그냥 기성 정치 혹은 심상정 의원도 기성 정치인의 그런 모습이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평소 그런 인식이 없었다면은 심상정 의원의 열심히 이렇게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또 훈훈하게 보도됐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깨끗한 티셔츠를 보면서 그냥 사진 찍으려고 저기 왔네. 이제 이런 식의 논란이 만들어지진 않았나. 그런 저만의 해석을 좀 해봅니다. 예. 자, 두 번째 악플입니다. 나눔의 집에 관련된 민관 합동조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후원금 대부분은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모집한 후원금 88억 원. 그러나 실제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에 지출한 금액은 약 2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가 하면 할머니들을 향한 구체적인 학대도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할머니 갖다 버린다.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래? 혼나봐야 한다.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눔의 집에서. 88억 중에 2억밖에 안 썼다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예,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제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왔는데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죠. 그때 이후로 사실 그 당시에 합의가 과연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후원금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국민적 분노가 그런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 시설에 대한 후원으로 이어졌을 텐데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모은 게 88억입니다. 근데 감사해보니까 할머니에게 직접 쓰인 게 단락 2억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2%밖에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2억 원도 할머니에게 직접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할머니들 관계 없는 거죠.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언어 폭력도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간병인한테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설 관리인들이 얼마나 먼저 정서적 학대를 하고 관리를 안 했으면 간병인들까지 할머니들을 그렇게 정서적 학대했다는 거고 자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어떤 의사 판단 능력이 분명치 않은 할머니들을 언론 인터뷰에 내세워서 시설에 유리한 증언까지 시켰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감사 결과인데 자,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정의기억연대의 의혹도 가장 큰 것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모금한 후원금들이 제대로 쓰였느냐, 그리고 후원금들이 할머니에게 갔느냐, 그리고 할머니들이 후원금 모금에 많이 동원됐었는데, 그러니까 동원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나왔는데, 과연 그 할머니들이 자발적 의지였고 그것이 할머니들을 위한 일이었느냐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알다시피 2달이 지나도록 윤미향 의원 후원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정의기억연대 사건이 계속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이 나눔의 집 민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여튼 이 나눔의 집도 제대로 처벌받아야겠지만 이 정의기억연대 사건도 좀 빠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사람의 선의를 이용해서, 후원금이라는 건 나의 선의가 들어간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선의가 들어간 돈을 아무렇게나 횡령하거나 타인의 선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는 굉장히 징벌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리거든요.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돈을 좀 횡령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 장기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벌써 나눔의 집에 후원을 끊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런 NGO들, 좋은 일 하시는 NGO들의 후원을 끊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좀 이제 국회의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좀 이런 것들은 좀 입법을 하셔서라도 맞아요. 선의를 이용한 이득의 편취, 이런 것들은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합틀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내년에 다시 뽑아야 됩니다. 두 지자체장의 불미스러운 행동들 때문입니다.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이만치 많이 듭니다. 838억 원. 와. 정영진 변호사님, 서울시장 선거에는 570억 9,900만 원, 부산시장에는 267억 1,300만 원. 근데 이게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들이 낸 돈으로 치러줘야 한다면서요? 왜냐하면 시장을 갖다가 뽑는 거니까 예.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보니까 유권자 수가 서울은 한 850만 명, 부산은 300만 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당 그 선거 비용이 어떤 게 드냐면 홍보비가 들 거고, 그다음에 투표하고 개표하는 그 비용이 들 거고, 그다음 후보자들 선거운동 했을 때 그 보전 비용 같은 것들, 그것을 추산을 해서 한 저렇게 838억 정도 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뭐 어떤 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불미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 정당이 어떤 해명을 책임지는 그런 행동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계세요, 해당 정당. 박유진 의원님. 네?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들 세금 어떻게 할 겁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당원당규에 이런 중대한 과실 때문에 보궐선거가 벌어지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2015년에 넣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새로운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논쟁들과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잘 정리한 뒤에 새로운 당대표와 지도부가 서고 나면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들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이런 일들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많은 지역의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입장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죠? 오거돈 시장 수사, 전 시장, 저는 지금 완전히 지금 잃어버렸어요. 오거돈 시장 도대체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니 박원순 우리 전 시장, 그 피해자는 정말 이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2차, 3차 가해가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데 그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난데없더라도 검사들이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 제발 좀 추미애 장관, 이 오거돈 시장하고 박원순 시장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무슨 그 이후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냐 안 내니,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내냐 안 내니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순서입니다.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현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사판함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사판함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저와 함께 사건 현장 다녀오시죠. 95억 원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니 임신한 상태의 외국인 아내를 죽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4년) 돌직구에서도 당시 제가 보도했었던 그 사건입니다. 일명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한 최근 그간의 판결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의문점 3가지 풀어볼 텐데 첫 번째 의문점부터 바로 살펴보죠. 1. 6년 전 사고 수상한 정황들. 자, 6년 전 사고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 꽤 수상하다는 겁니다. 어떤 게 수상했던 점들일지 함께 보시죠. 당시 2014년 8월 A씨, 50세 A씨가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불행히도 임신 7개월에 동생한 아내가 타 있었고요. 24살의 캄보디아 여성이었는데 이 사고로 아내가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남편의 행동들이 수상해요. 첫 번째, 아내 사망 몇 시간 만에 화장장을 예약하고, 두 번째, 아내 앞으로 알고 봤더니 보험 25개를 가입했다. 95억 상당이다. 세 번째, 아내가 사망 후에 V, 손가락 V 포즈를 한 채 사진을 촬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의가 아니라 졸음운전을 했다라고 주장했던 상황인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단순한 교통사고 비극적인 사망인 줄 알았는데 이 3가지 너무나도 수상해요. 그런데 남편은 졸음운전일 뿐이었다. 예. A씨가 이 사고 전에 총 9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25개의 보험에 아내 명의로 가입을 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월 납입 보험료가 300에서 400만 원에 이릅니다. 예. 상당한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아니, 통상적으로 보험금 3, 400을 부담하면서 누가 그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까? 상식제 반환 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사고 직후에 이 아내 유족이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갈 테니까 화장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곧바로 화장을 감행합니다. 처갓집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랬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A씨가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V포즈로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사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7개월 된 태아 외에도 이미 딸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사망했는데 슬퍼하지 않는 모습까지 노출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일었죠. 결국 검사가 이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보고 살인과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의 경우에는 우리 양형기준표 살인 5유형 중 3유형 비난동기 살인으로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당히 높게 선고가 됩니다. 경찰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도 수상하다라고 봤는데 잠시 후에 공개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당시에도 졸음운전이었다,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 당시 CCTV 화면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4년 8월 사고 당시 영상, 상향등을 켜고, 상향등 켰어요. 내리막길을 달리는 승합차, 잘 보십시오. 갑자기 자, 방향을 틀더니 이렇게 갓길에 서 있던, 갓길이에요. 8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상향등 켜고요. 지금 방향 틀죠? 지금 방향을 틉니다. 갓길로. 그리고 그대로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경찰은 이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전에 상향등을 켰고 차가 일정하게 주행하는 등 단순 졸음운전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저희 취재진이 만나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고 차량의 충돌 방향이 좀 비정상적이었고 졸음운전과는 수면 유도제가 혈흔에서 나와서 결정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점으로 이어집니다. 의문점 2. 법원의 판결은 그렇다면 어떻게 나왔을까? 여기서부터가 뜨거운 지금 논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힙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으로 가는데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내립니다. 무기징역이 아니다. 파기환송을 내립니다. 최근에 대전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렸는데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이 최근 판단입니다. 살인 및 보험 사기와 관련돼서 무죄다라고 남편의 손을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들어줍니다. 다만 단순 졸음 운전을 했기 때문에 금고 2년형을 선고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보험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수면 유도제가 검출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재판부는 해당 수면제는 일상 속의 다양한 제품에 쓰여서 살해 목적으로 일부러 먹였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다수의 보험은요?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보험비를 노리고 보험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하기에 너무 명확치가 않다라는 설명을 내립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법원 판단이 이 상식적인 판단입니까? 맞는 판단입니까? 제대로 내는 겁니까?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 아니라 사기 사건이었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살인은 그 자체로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법원은 좀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직접 증거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살인에 이를 정도가 되려면 직접적인 증거가 한두 가지가 있거나 범행 동기를 추정할 만한 명확한 정황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보험금이요? 보험금에 대해서도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남편 A씨의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았던 점에 미쳐보면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 유도제 성분의 경우에도 이 수면 유도제 성분이 태아에 유해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도 나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수면 유도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 여러 제품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A씨가 의도적으로 아내에게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이 되는데 이 혈흔도 아내가 이미 화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의 몸에서 직접 추출하지 못합니다. 폐차 직전에 잔에 있던 일부 혈흔을 가지고 와서 성분 분석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직접 증거를 놓쳤을 가능성도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형사 출신의 어떤 느낌인 거죠? 직감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법원의 판단이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이쯤에서 세 번째 의문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결국 남편이 이겼어요. 대한민국 검찰을 상대로 95억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느냐?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이 변수다. 남편은 자, 보험금 지급하라. 민사소송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이길 경우 지연 이자까지 합쳐서 100억 원가량을 수령할 방침인데 보험사는 민사법원에서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릴 것이다 라고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A씨가 먼저 지난 2016년에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A씨가 먼저, 남편이 그렇죠. 먼저. 그렇지만 인사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둔 상태입니다. 사실상 형사재판 결론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재판부가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 만약 A씨가 승소하게 된다면 민사 법정이율 5%만 따져도 수령하는 보험금이 1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억 넘는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인데 형사재판 결과와 민사재판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만 해도 같은 사건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경우에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반면에 민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형사사건은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에 민사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공평타당하게 분담시킬 것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비록 형사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적절하게 다투어서 보험금 지급을 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만사간의 95억 그 보험이 가입이 됩니까 그렇게 다? 사실 보험 가입 전에 각 보험사들이 인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나이, 직업, 소득 그리고 타 보험 가입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수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 이루어졌던 인수 심사 시에
보험 가입 경력에 각 보험사가 생명보험협회에 입력하는 정보에 일부 기준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사를 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2016년 말부터 신용정보원을 통해 각 보험사가 기존 보험 내역을 빠짐없이 조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변사자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 변사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있고 그 구축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였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도한, 소개한 뉴스, 준비한 뉴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라이브 방송의 준말이죠. 23알로에서는요, 오늘 주제, 집값 불안을 신선식품 폭등에 빗댄 정책실장,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비하인드 스토리 등,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님과 또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방송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오전 9시 15분에 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